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수많은 문단 속 단 하나의 문장이 마음속 깊이 남아 울림이 되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머릿속 물음표가 줄을 지어 기대되는 나날을 선물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 바로 문학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문학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지역에서 즐기는 문학 그리고 문인의 삶에 대해서 김영 전북문학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관장님께서는 김제 만경여고 교사로도 계셨고 네. 또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현재도 전북문학관장을 더불어서 전북문인협회장도 이렇게 맡고 계세요. 다양한 네, 활동들을 맞습니다. 또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시청자분들과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인에게 희망을 그리고 도민에게 감동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북문인협회와 전북문학관을 잠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문학관이 지금 덕진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전주 덕진동에 맞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한 10여 년 정도가 됐나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떤 염원을 갖고 이 문학관이 탄생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사실은 전북이 한국 문학의 성지예요. 그만큼 전북문학에는 대한민국의 문학적 자산이 다양하고 예. 훌륭한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정읍은 백제가요 정읍사가 네. 유일하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맞아요. 작품이고요. 정읍에 또 상춘곡 가사 작품의 효시 작품이죠. 또 네. 정읍에서 발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동네로 가면 남원은 더 유명하죠. 고소설. 홍구전이라든가 춘향전, 맞아요. 고소설의 발상지입니다. 예. 또 고소설뿐만 아니라 김시습의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그 안에 만복사 저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 작품이 그 만복사가 남원의 절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 옆 동네의 순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시 창작 이론서를 맨 처음 쓰신 분이 네. 신경준 씨인데요. 순창이 신경준 씨의 고향이에요. 시칙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익산에는 현대 시조의 아버지 네. 이병기 시조 시인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부안에 우리가 자랑하는 민족 시인 신석정 시인 이렇게 맞아요. 있죠. 그래서 전북의 지역들이 대한민국 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과 문학적 자산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그동안 내내 그 문학관이 없다가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던 것을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또 외국인 학교로 썼어요. 예. 2012년에 개조해가지고 전북문학관으로 문을 열었죠. 아, 그렇게 탄생이 된 거군요. 네, 늦게라도 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문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문학적 자산을 위해서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네. 그럼 이제 10여 년간 이제 네. 쭉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 이 전북문학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고 거기 가게 되면 또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북문학관은 전시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획전시실, 자료실, 네. 그다음에 강의실, 그다음에 강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시실에는 현대문학의 여명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백제가요부터 1980년대까지 작고문인들의 그 문학적 자산이 수장되고 전시되고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기획전시실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 문학인들을 위한 공간이어서 예. 그들을 위한 기획을 하고 전시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다음에 강의실과 강당은 매번 그에 맞게 크고 작은 강의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예. 문학관에서. 네. 근데 이제 꼭 문인들을 위한 공간도 되지만 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반 도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활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그 재건축인가요? 리모델링인가요? 아무튼 꽤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던데요. 네.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변화를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관이 어떻게 좀 변모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희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좀 잠시 이제 문학관에 있어 보니까 예, 이 문학관 현재 건물은 원래 문학관 용도로 지은 게 아니죠. 맞아요. 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관사였다가 네, 외국인 관사였던 학교였다가. 곳을 조금 개조했어요. 조금 개조해서 문학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 문학관으로 쓰기에는 약간 옹색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을 하면 내년에 이제 재건축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재건축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이제 문인들과 도민들이 다 같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문학관을 늘 사용하고 문학관에서 늘 생활하고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예,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문학관은 말 그대로 과거를 묻어놓은 관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백제 가요부터 1980년대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80년대까지 작곡문인 이후에 2020년대까지 벌써 40년 정도의 공백이 이제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 안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그분들의 자료도 유실되거나 훼손되기 전에 문학관에서 구입을 하거나 맞아요. 예, 가져다 이제 자료 정리도 하고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도 없고 그렇군요. 그럴 만한 자리도 없고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짓는 문학관은 문학관을 지어서 개관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발생하는 문인들의 어떤 문학적 자료들을 끊임없이 보충하고 보완하고 우리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간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학관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문학관 용도가 아니어서도 그러는데 원래 지금의 문학관은 복합 공간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라키비움이라고 그러죠. 라키비움. 네, 맞아요. 박물관. 그러니까 네. 전에 작고하신 문인들의 자산을 보관하는 박물관, 보존하고 하는 박물관. 그다음에 기록관. 기록관이라면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기록도 하고 현존하는 문인들. 맞습니다. 네, 자료도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어져야 문학관이 끝없이 자료가 재생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록관, 그다음에 현재 이 문학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도서관 역할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복합 공간으로서 좀 잘 좀 설계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문학관도 출입하기가 불편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도로교통법상의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예. 문학관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다니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문학관을 이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주민들의 그 주거 지역에 문학관이 들어서면서 주거 지역과 잘 좀 어울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를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도 좀 봐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잘 구성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학관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기 때문에 그 소음 문제, 소음도 발생할 중요하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행사를 하고 싶어도 밖에서 행사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맞아요. 잠깐만 하거든요. 근데 예. 앞으로 문학관이 좀 활성화되고 복합 공간이 된다면 밖에서 하는 것들도 밖에서 하는 행사들도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번에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번역 시집을 발간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일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번역이라고 하면 뭐 외국인의 어떤 시집을 번역하진 않을 것 같고 우리 지역의 어떤 문인들의 작품들을 번역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정확하게 2권을 지금 발간했는데요. 예. 2권 다 책 제목이 역시 전문문학입니다. 그래서 역시라는 말은 칭찬하는 말로 역시 예. 예, 기대했던 대로 역시 이 뜻도 되고 시를 번역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 역시. 네, 오. 번역한 시. 네. 다시 말하면 좀 더 넓게 말하면 번역한 작품 오. 이런 뜻인데 예. 1권은 현존 작가들
현존 작가들의 작품을 불어와 중국어와 네. 그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2권은 현재 문학관에 수장돼 있는 그리고 전시돼 있는 작가들의 작품 중에 대표작을 뽑아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맨 처음 노린 의도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말들을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좀 겨냥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가끔 오시거든요. 예. 외국인들도 겨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밖으로 세계로 좀 뻗어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2권 현재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학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얼핏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고상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뭐랄까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뭐 다양한 문학인들과 또 도민분들을 초대해서 또 그들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공간은 그 공간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말 그대로 죽은 공간, 맞아요. 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학관이 많은 사람이 좀 활발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 문학관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현재 전시하고 있는 자료들 말고 일상의 사람들, 그다음에 도민들 누구나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관 아카데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시나 수필, 창작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또 일반 문학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성이나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도 즐길 수 있도록 동화 구연, 그다음에 신앙송 이런 네. 프로그램들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일주일에 최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문학관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또 굉장히 많은 도민분들께서 숫자입니다.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 가운데서 우리 관장님도 혹시 뭐 강연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관장님도 대단한 또 이렇게 이력을 갖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또 강의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거든요. 저는 원래 그 강의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기획 네. 모든 기획은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기획은 실제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네. 제가 실제 강의실에 가서 강의도 해보고 뭐 마이크도 써보고 그다음에 시설도 사용해보고 하면서 네.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미리 요구하시기 전에 미리 해소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뭐 창작을 가르칠 만큼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왜 그러세요, 또 관장님? 기존의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네네. 일단 분석하고 네. 또 그 작품을 토론하고 본인들이 이미 썼던 작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문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지금 그렇군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그 수업을 받고 또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또 누가 압니까? 신의 그 문예가들이 이렇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지금 작가의 문장뿐만 아니라 예. 문학 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 그러니까 시창작이나 수필창작 교실 그다음에 동화구연, 신앙송 그다음에 문학 광장이라고 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중견 작가들의 작품만 중견 작가들을 모셔다 강의 듣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작가가 좀 배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역량도 강화될 거라고 믿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언젠가는 이것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질문들은 조금 속이 보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전라북도가 그 문예의 고장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흡수하는 어떤 정도가 좀 느껴지십니까? 좀 남다른데? 라는 것들이 어떠세요? 좀 남다르죠. 그래요? 예, 다른 지역보다 훨씬 수준도 높고요. 특히 문학관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제가 감동할 만큼 수업 태도라든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공부하는 그 자세 같은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매번 감동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문학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문학관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문학관이 전주시 덕진구에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주변 주민들은 여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신 분들, 또 문학관이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오시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학관이 현재 위치해 있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의 타 시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화전이나 수필화전 한 액자 가지고, 그다음에 문인들의 저서 기증받고, 그다음에 문학관에서 만든 책, 발간한 책, 그다음에 문인협회에서 발간한 책, 이런 것들을 모아서 문학관이 없는 전주시 이외의 각 시군을 지금 찾아가서 직접 도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디 지금까지 가셨어요? 그곳을 간 이유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간 데는 예. 이제 맨 처음에는 봄에 전주시 그 소리문화전당 뒤에 그 편백나무 숲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오. 저희도 반응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좋았겠다. 예. 근데 이 책을 누가 가져갈까 했는데 정말 1000권 넘는 책이 네.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참 괜찮구나. 어. 아직도 책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어서 네. 그 다음에는 들고 이제 장수, 장수 한병문학관을 가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남원에 가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김제 아리랑 문학마을에 가서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군산 음파유원지,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가서도 했고, 부안 변산에 시인의 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서도 했는데 도민들이 직접 오셔서 시화나 수필화도 감상하고, 그다음에 책도 무료로 가져가시고, 예.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문학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는 형태도 사실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전북 문학관도 어떤 변화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전북 문학관의 미래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전북 문학관에 제가 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공간이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서 기획 전시 같은 것을 따로 어떻게 해볼래도 조그만 실 말고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맞아요. 하나는 네. 영상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영상이 훨씬 빨리 다가오는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화전하고 수필화전만 QR 코드를 거기 삽입해서 액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시화전이나 수필화전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일정한 공간에 전시를 하긴 하지만 거기 반드시 와야 되고, 맞습니다. 와서 또 좋은 작품을 읽었어도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없고, 맞아요. 그런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서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첫째는 젊은 영상 세대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도 눈이 이제 나빠지고 건강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네. 독서하기가 좀 힘들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책을 읽고 싶지만 이동이 불편하시고 이동이 하니까. 불편하시기도 네. 하고, 실제 읽는데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요. 그렇구나. 네. 그런 분들도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독서 환경이 좋지 않은 그 현장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서도 시 한 편 읽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맞아요. 그 시 한 편조차 읽을 수 없는 독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화전에 와서 좋은 시를 봤는데, 좋은 작품을 봤는데 다시 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QR코드를 한번 넣어봤어요, 작품에. 근데 생각보다 엄청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QR코드를 넣어서 시화전 하는 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QR코드를 인식해서 낭송가들이 낭송하는 그 시를 듣고. 직접 청취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QR 코드 찍으면 QR코드가. 그 음성이 네. 나와요. 바로 나와서 영상으로 예. 재생이 되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장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퍼나르고.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좋은 작품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예. 그리고 시민들이 결국은 문학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기획할 때는 좀 힘들고 과정도 좀 많이 걸렸는데 그렇죠.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시와 어떤 그림과 이런 거에 QR 코드를 집어넣는다는 게 이게 보통 아이디어가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장님 그런 아이디어를 또 내셨어요? 평소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시대 흐름에 어떠신가요? 조금요, 조금. 왜냐하면 너무 이 문학이 갈수록 책을 안 읽고 문학은 뭐 죽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문학이 죽었다커니 뭐 독서 인구가 현저히 준다커니 이런 것들이 독서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요즘은 재미있고 좋은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아주 즐겁게 써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가방이나 어디에 넣어서 들고 다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반드시 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어른들은 돋보기를 쓰고 그것도 10장 이상 읽으면 어지럽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도 저런 것을 좀 활용해야겠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네. 한번 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문학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 스스로 예. 호박벌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호박벌? 네, 호박벌은 이제 호박벌이 잘은 모르는데 저는 그 어느 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호박벌이 그 등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대요. 그래요. 그래서 날아다닐 수가 없대요. 원래 구조상으로는. 어. 그 날개가 몸무게를 못 이겨서. 네네. 근데 신이 창조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너는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으니까 날려고 하지 마 이 말을 깜빡 잊고 안 하셨대요. 예. 안 하셔가지고 다른 날개 있는 것들이 다 나르니까 호박벌이 자기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겨우 그렇게 날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문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네. 그냥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질은 없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박벌하고 똑같아요 지금. 남들이 쓰니까 예.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니 열심히 쓸 수 그렇게 해서 있다기보다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써야 되는 건 줄 예. 알아서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런 분이 그래도 어떻게 이 시집뿐만 아니라 수필집, 위인전, 학습지 그냥 내가 써야 한다고 해서 쓰는 종류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보는 시각도 달라야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뭐 시집 또는 뭐 수필집, 위인전, 학습서 하나의 뭐 책인 건 맞지만 방향이 또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고 이쪽이고 뭐 네. 이쪽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그 문학 작품에서 좀 활약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집하고 수필집은 네. 그야말로 제가 이제 궁식거리면서 막 끙끙대면서 이제 쓴 것들이고요. 위인전이나 뭐 기타 다른 책 이런 책들은 네. 사실은 제가 그 학습서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필요해서 쓴 겁니다. 교직에 있을 때 네. 현장에서 필요해서 쓰고 또 출판사에서 요청해서 쓰고 오,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학 위에 책들이 좀 몇 권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뭐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쓴 책이죠. 그러나 이제 시와 수필은 기본적으로 저를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글을 쓰는 어떤 예술 활동에 그치지 않고 또 우리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쥐코밥상이라는 수필집에서는 그 청소년의 어휘력 증진을 위한 무언가를 또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말에 대한 집착도 굉장하시다고 들었는데요. 뭐 이 청소년의 어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을 내세웠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말에 대한 또 우리 관장님의 사랑도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작가가 되기 전에 아이들하고 먼저 수업을 먼저 해서 예. 첫째 아이들의 어휘 실력이 좀 형편없는 거 내지는 좀 딸리는 것을 늘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네. 그리고 뭐 엊그제도 뭐 심심한 사과 때문에 좀 대한민국이 좀 들썩들썩했는데 네네. 굳이 심심하니라고 써야 되는가? 아, 깊은 사과를 사과. 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쉬운 말도 있고 바꿔 쓰면 더 예쁜 우리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원래 어휘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는데 80%는 어휘력이 좌우한다. 맞아요. 영어도 네. 그러고 국어도 그러고.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 과목은 80%는 어휘력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 근데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어휘력을 기반으로 해야 다양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야지 자기 생각이 풍성해지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더 확실해지고. 네, 그래서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고 또 남다른 애정을 또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권에서도 그 어휘력 증진에 대한 수업도 따로 뭐 만드셨나요? 어떠십니까? 아니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인데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에요. 아, 제가 그래요? 지금 예. 고수들이 굉장히 많은 이곳에 제가 지금 겁도 없이 발들여 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아프리카 한 부족에 한글을 또 알려주시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건 네. 아주 우연히 친구가 예. 그 킨샤사 콩고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피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키 예. 작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여러 부족 중에 한 부족이 그 말은 있는데 표기 수단이 없다. 그래요? 네, 자기네들 글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되지만 네, 이게 없군요. 네, 세종대왕 같은 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 부족에는. 그래서 문자를 표기 수단으로 어느 문자가 가장 좋은가를 고민하다가 예. 한글이 가장 빨리 깨우치고 좋다. 가장 과학적이기도 네, 하니까. 가장 과학적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또 모든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담을 정확하게 수 있어요. 담을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 교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저보고 와서 한글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세상에.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족의 말을 없애고 한글을 가르치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표기 수단으로 가르쳐 달라는 건 그럼 한번 이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네. 가서 거기에 좀 어른들 그러니까 제가 늘 상주하면서 한글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한글을 배워서 자기 부족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계급 그 층들을 모아달라고 해서 예. 한나절 동안 그 한글을 가르쳤는데요. 한 시간 만에 거의 자기들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한글을 전혀 몰랐던 전혀 부족이 예. 그러니까 이 표음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글자를. 예를 들면 엄마를 마마 이렇게 하는데 예. 마마라고 부르고 늘 이야기를 했지만 표기는 못했잖아요. 근데 네. 한글로 한 시간 만에 딱 쓰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대요. 그분들이. 예, 지금도 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그 전설이나 민담이나 예. 그 다음에 뭐 교회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지금 표기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 아니요, 거 제가 한 게 아닙니까? 아니고 저는 극히 일부분만 담당했고 네. 이 일을 담당하신 분들은 또 따로 계십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장님께서는 문학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기획자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문학인이 좋으세요? 또 기획자가 좋으세요? 왜냐하면 문학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 고뇌를 씹으면서 그 글을 그 폭발력 있게 써내려가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획가는 또 같이 회의도 하면서 같이 고뇌하면서 막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결과물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것들 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선택지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는데 저는 원래 무슨 일 하는 걸 싫어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제일 좋아하고 예.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가 제일 좋고요. 예. 그다음에 누군가의 강의를 그냥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듣는 게 좋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러기엔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괴로워요. 네, 누군가 잘 기획해 놓은 곳에 가서 예. 즐기는 게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더 많은 사명이 또 남아 있다라고 아이, 생각을 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혹시 소망이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일단 가장 큰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고 제가 어떤 시스템에 얹혀 있기 때문에 문학관 이제 잘 지어서 주민들과 문인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 정도의 생각이고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문학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문학이란 땡땡땡 문학이란 삶이고 생활이죠. 그냥 생활입니다. 생활이다. 예. 왜일까요? 아니 생활의 모든 것이 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생활을 문인은 문학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그냥 생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생활을 문학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걸 알면 우리도 좀 문학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늘 이미 네. 그렇게 하고 사시지요. 사실은 글을 잘 쓰는 문인보다 산비탈 밭고랑에 엎드려서 풀매는 할머니가 훨씬 더 문학적으로 사세요. 진실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그것이 문학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계속 하다 보면 생활과 유리된 문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늘 그걸 경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책 안에만, 글 안에만 사는 삶이 아니라 생활과 완전히 밀접해서 거기에서의 어떤 소재를 얻고 영감을 얻는 문학이 진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얘기도 되고 네. 본인이 쓴 글, 본인이 주장한 주제가 자기 안에 체화돼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권자님과 또 이렇게 문학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니까 저도 이렇게 문학처럼 한번 살고 싶다. 그러려면은 더더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한 가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문학으로 새로운 즐거움과 또 많은 분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